가격대가 아니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나얼이 놀면 뭐하니에서 자신의 작품이 비싸지는 않다고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반대로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세븐 엔젤스 전시에서 처음 전시된 2021년 작품 바디 앤 소울 2입니다.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 정도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작품의 가격은 소 400만원, 중 600만원, 대 800만원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일단 작품이 족발도 아니고 소중대가 있는 이유와 나얼은 비싸지 않고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들이 복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작품의 복제품을 판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예술의 역사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사진의 역사는 사진술이라는 기술의 발전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진술이 많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은 1839년 프랑스 국회에서 아라고의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사진술에 대한 인식은 최신 첨단 기술, 초상술 정도로 봤지만 아르고는 이 보고서에서 사진술을 통해 예술의 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술의 복제. 네, 여기에 밑줄 쫙 별표 2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 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원본과 복제품 사이의 간극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극이 사라지면 더 이상 원본과 복제품의 구분도 의미가 없게 되죠. 그 말인즉슨 아우라가 몰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우라란 무엇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봤을 때, 혹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흔히 아우라가 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원으로 지금 가까이 있지만 사실 멀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라를 구성하는 요소로 여기와 지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유를 고덕역 앞에서 마주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아이유라는 유명인물은 한 명밖에 없고 지금 저와 고덕역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과 팬심으로 사진도 요청하고 악수도 하고 사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카페를 가서도 아이유를 만나고 이마트에서 장 보는데도 아이유를 만나고 심지어 집 앞에서도 계속해서 만난다면 그래도 당연히 개좋겠죠. 물론 계속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이유 자체로 좋은 것이지 처음 느꼈던 아우라는 더 이상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만나면서 베냐민의 아우라 요소인 여기와 지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 미래의 아이유가 인간이 인지적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예시가 너무 산으로 가니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발터 베냐민은 사진술의 등장을 통해 기술 복제 시대에는 아우라가 몰락할 것을 빠르게 사고하고 예측했습니다. 사진술의 초기 단계에는 사진 한 장의 상을 만드는데 8시간이 걸리는 등 여전히 아우라가 존재하는 예술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다게르는 20분 만에 풍경을 재현하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점점 소형화해 상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더 적은 시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우라가 몰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우라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을 한 사진가로 베냐민은 아제와 잔더를 주목했습니다. 찍는 피사체나 작가의 분위기를 담고 기록하는 초상사진으로 많이 쓰였던 시대에 아제는 파리의 골목골목을 마치 범죄 현장 사진처럼 어떤 정취도 없는 사진을, 잔더는 당대 사회의 각계층의 얼굴을 마치 식물 표본을 수집하듯이 찍었습니다. 베냐민은 이러한 사진을 통해 예술로서의 사진이라는 미학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사회적 정황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복제 시대의 아우라의 몰락이 좋다는 것일까요? 나쁘다는 것일까요? 루브르 박물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모나리자를 제가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작은 크기와 너무 많은 인파로 루브르 박물관 자체는 좋았지만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을 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모나리자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있고 유일무이한 현존성의 아우라 요건을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제대로 된 감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가 만약 딱 한 번만 상영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특수한 필름으로 제작되었고 그 유일하게 상영되는 시사회에 제가 초대되어 그 영화를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와 지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이 충만한 아우라에 감싸져 그 영화 자체를 제대로 감상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인터스텔라를 평생에 단 한 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기술복제 시대의 산물이고 무한하게 복제 가능하며 내가 원한다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 평생에 단 한 번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영화를 아우라에 쌓여서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와 음악, 문학의 분야가 복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가 종사하는 건축에 비하면 비평과 평론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우라의 몰락은 예술 혹은 대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관조하고 비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우라의 몰락의 이런 긍정적 측면이 또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나월의 500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작품입니다. 부패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성경의 원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제한적이어서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에게만 주어진 아우라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개념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원문의 성경을 많은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의 번역과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아우라가 몰락했고 더 이상 사제를 통하지 않고 말씀과 신께 다가갈 수 있음을 선포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월은 특히 인용하는 성경이 모두 킹 제임스 버전이고 한글 성경도 킹 제임스 흠정역만 읽고 있는 부분을 통해 성경이 번역되고 복제되는 아우라가 몰락하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우라가 몰락하면 장점만으로 그만일까요? 아도르노는 베냐민과 반대 입장에서 아우라의 몰락을 대중음악을 예시로 우려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음악에는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성을 강하게 띠는 가벼운 음악과 상품 운명의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자기 반성성을 드러내는 진지한 음악 두 가지가 있는데 20세기 들어와 아우라의 몰락과 함께 그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정도로 모든 문화산물이 문화산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복제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인 대중음악, 유행가를 통해 대중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실상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맛의 예술로 사람들의 예술적 미각을 마비시키는 자본주의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월의 대중음악에 대한 시각이 아도르노가 아우라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는 느낌은 여러 인터뷰와 디깅온 애너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0, 70년대부터 90년대 음악까지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 이후의 음악들은 사실 듣는 게 많이 힘들어요. 좀 진지한 어떤 그런 맛이 이제 우리 때 이게 멋있는 거였는데 요새는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뭘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은 다 꼰대라 그러고 막 그런다 그랬더니 전에 이제 강의 나갈 때 애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유행 쫓아가면 안 된다. 왜냐면 유행을 계속 쫓다 보면 너 다음 세대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뒤처지는 거죠, 계속. 그거는 뭐 진리예요, 진리.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음악 못 하는 거죠. 음악이 더 이상 예술이라기보단 문화 산업화되는 것이고
철저한 비즈니스 아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유행이라는 것이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로 이용되며 만들어지고 그 표준화된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것이죠. 다양성의 바탕을 둔 문화산업 안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음악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 누구도 시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함정일 뿐이며 문화산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좀비화된 대중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팝 뮤직에 저항하고자 흑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랩을 하기 시작했던 힙합은 더 이상 저항의 의미는 없어진 채 그저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만이 옳은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시대에서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찬혁의 쇼미 디스가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죠.